네. 이제 지금부터 우리 2026년 내년이죠. 2026년 대비 생물학개론 해서 우리 제목이 제일 앞에가 보면 2026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대비하는 날짜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항상 이거 개강할 때부터 지금 이제 8월인데 이때부터 2026년 해갖고 내가 연도가 항상 1년 먼저 가요. 올해가 어떤 때는 순간적으로 올해가 2026년인 줄 알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연도가 조금씩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대비예요, 대비. 2026년 대비 하이클래스 생물학개론. 우리 책 제목이 생물학개론인데, 옛날에 여러분들은 생명과학으로 배웠을까? 생물로 배운 세대는 좀 많이 됐죠. 옛날엔 생물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7급에서는 생물이라고 안 하고 생물학개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7급에서는 생물학개론이라고 하고 우리는 생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럼 생물학개론은 더 어려운 건가? 아니에요. 생물학개론이 생명과학, 생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생물학개론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종종 질문 들어오는 게 생물학개론, 일반 생물학, 생물 뭐가 다르냐고 질문이 들어오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하면 7급 또 8급, 9급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즘에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생물학과, 생명과학부죠. 생명과학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생물에 대한 교재가 캠벨 생명과학으로 주로 교재를 써요. 대학교 1학년에서.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을 거의 기준으로, 우리 대학교 1학년이 한 5-60%의 대학은 아마 캠벨 생명과학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교수님들도, 시험 출제위원 교수님들도 거의 캠벨 생명과학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정확한 증거도 내가 잡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캠벨 생명과학에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이 선택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이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캠벨 생명과학하고 똑같은 것으로 캠벨 생명과학 갖고 문제를 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그러면 고등학교 생물 수준 훨씬 넘어서 대학 생물 수준, 캠벨 생명과학 수준보다 살짝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데 캠벨 생명과학을 주로 교재를 위주로 해서 이 하이클래스 생물을 쭉 교정하고 편집하고 해오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유전학이라든가 면역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실제로 캠벨 생명과학보다 더 깊은 내용이 더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교재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깊숙한 수준이다 생각하면 돼요. 충분해요. 이거 하나면, 하이클래스 생물만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강의도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강의도 어렵게 강의하는 게 아니고 강의는 굉장히 쉽게 강의해요. 그래서 처음 강의 들을 때 보면 저 정도 가지고 충분히 메꿔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깊어지다가 심화편 들어가면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전부 다 생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쉽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강의한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작년 교재하고 차이점은 그렇게 많은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면 캠벨 생명과학이 지금 3년째 12판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바뀔래나 했더니 아직도 12판이에요. 그래서 캠벨 생명과학이 12판에서 13판으로 바뀌면 굉장히 우리 내용도 또 많이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한 3년 때 계속 12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용도 크게 더 들어간 내용은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내가 쭉 한번 찾아보면서 또 더 포함시킬 내용이 있는가 해서 추가시킨 거는 추록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교재 갖고 공부하면 안 되는가? 충분해요. 작년 교재 갖고 공부하고 그 대신 추록을 뽑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실강 듣는 선생님들은 추록을 내가 이제 프린트해서 주지만, 실강 듣지 않고 집에서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추록을 어디에서 찾아서 추록을 쓰냐면, 내가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서 표시해 왔어요. 올해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작년 교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마이 페이지 들어가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영상
강의에 들어가서 뭐 수강 목록에 보면 회차, 클래스명, 뭐 진행 여부 쭉 해서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학습 자료가 있어요. 학습 자료. 그래서 이제 요거 클릭하면 동영상을 들을 수 있고 클릭하면 동영상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옆에 학습 자료란이 있는데 이 학습 자료란에 추록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학습 자료는 뭐 하는데 쓰냐면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매 시간 그러니까 오늘 끝나면 프린트 나가고 오늘 끝나면 프린트가 나가는데 동영상 듣는 선생님들은 요거 갖고 뽑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첫 강의 들어가면 요 학습 자료에 보면 요걸 클릭하면 가로넣기 문제가 나와요. 가로넣기 문제하고 OX 문제하고 가로넣기 OX 문제 이런 게 학습 자료에 쭉 있어요. 이것만 모아놓으면 거의 이 정도 돼요. 두께가 우리 생물 기본편 한 개 정도의 두께 정도 돼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 강의마다 우리 강좌 잠깐만 보면 우리 목차 한번 봐요. 목차 제일 앞에 목차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거 목차에 보면 기본편의 제일 마지막에 몇 강이에요? 35강이에요. 기본편 35강. 근데 1강 끝날 때마다 학습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1강 끝날 때, 2강 끝날 때. 그래서 학습 자료도 35강까지 있어요. 근데 1강의 첫 시간에 학습 자료가 들어가 있어. 이걸 클릭하면 가로넣기나 OX 문제가 쭉 나와요. 우리 실감 듣는 선생님들은 뭐 내가 프린트 매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뽑을 필요 없고 이제 집에서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이 학습 자료는 꼭 뽑아가면서 이 학습 자료 주의해서 절 봐야 돼요. 내가 추가시킬 내용이나 이런 건 학습 자료에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학습 자료를 갖고 참고를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기본편도 딱 35강이고 심화편도 몇 강인가 하면 35강이죠. 끝에가. 그래서 기본 심화 35강 해서 합해서 70강 정도 되는 교재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강좌 수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강의 많으니까 강좌 수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강좌 수가 많은데 그 강좌 수가 많은 거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몽땅 그리거든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림을 계속 하나부터 10까지 쭉 그리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시간 때문에 강좌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1시간 50분 아니고 70분 정도 되는 거. 이런 강의도 왜 그러냐면 그림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PPT로 쓰면 70분 안 걸려요. 그냥 탁 썼다가 그냥 내가 설명 쭉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짧고 간단하고 빨라서 좋은데 단점은 뭔가 그러면 머릿속에 안 남는다는 게 단점이죠. 들어갔다가 그냥 쑥 가버리지. PPT 쏘면. 그런데 난 몽땅 다 그래요. DNA 구조라든가 뭐 심장이라든가 몽땅 여기다 칠판에다 다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좌 수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수업은 예습하는 수업 아니에요. 예습하는 수업 아니고 그냥 무조건 복습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복습만 하고 그냥 오면 돼요. 내일 어디까지 할 건가 한번 읽어보지 마세요. 읽어보면 시간 낭비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오늘 시간 끝나고 나서 이거 여러분들 예습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아마. 그러면 절대로 이건 예습하는 강의가 아니고 그냥 복습만 충실히 하면 돼요. 근데 복습도 따로 할 거 없어요. 이거 갖고 복습하면 돼요. OX 문제, 가로넣기. 이걸 한번 쭉 읽어보면 복습 다 돼요. 거의 빠지지 않고 내가 꼼꼼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그래서 복습하는 강의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뭐 있냐면 내 강의를 듣지 않아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강원, 울산, 인천 내 10월 또는 11월에 시험 보는 강의. 이 강의는 1월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들으는 선생님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오로지 뭘로만 나오냐면 수능 생명과학 1에서만 나와요. 요거는 수능형으로 해서 생명과학 1에서만 나오니까 생명과학 2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플러스 한 50%가 알파가 50% 정도 돼요. 일반 생물학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몽땅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이 선생님들이 이걸 들으면 20% 정도만 여기에서 건져내고 나머지는 80%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수능 생명과학은 여기에 없는 거인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이 안에 수능 생명과학 1, 수능 생명과학 2 다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반 생물학, 대학 생물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생명과학 1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저걸 다 들을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죠.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으면 좋긴 좋죠. 박식해지니까. 그렇지만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걸로 막 박식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건 듣는 게 아니고 박태양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돼요. 박태양 선생님의 생명과학 1 비상구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생명과학 1 요것만 대비해서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여기만 하는 선생님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강원도 보고 경기도 보고 경북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로 해야지. 경기나 경북은 이게 필요하니까. 그럼 강원은 이거 필요 없나?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강원도 이거 여기랑 같이 들으려면 그냥 이거 들으면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만 수능형 문제풀이 박태영 선생님 거 들으면 되지.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이걸로 듣고 오로지 여긴 안 하고 요것만 나는 오로지 이것만 볼 것이다. 우리 끝까지 내년에도 강원만 보고 혹시 안 돼 또 강원만 보고 이런다면 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강원도 6월 달에 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 여기에 들어가요. 강원 6월 달에 뭐 홍천에서 6월 달에 시험 보는 거 막 이따금씩 툭툭 나와요. 그런 거는 다 여기 들어가요. 요 10월 것만. 10월이나 어떤 때는 10월에서 조금 늦어지면 11월 둘 중에 하나예요.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 10월 또는 11월에 시험 볼, 어떤 해는 10월, 어떤 해는 11월인데,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증은 다 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에 대해서, 이 정도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빈도나 이런 교재 배열 순서를 한번 쭉 우리 목차, 아까 봤던 목차를 보면, 목차를 보면서 이걸 설명을 해요. 우리 하이클 생물의 목차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분자와 세포, 유전학, 진화생물학, 분류학, 동물생리, 식물생리, 생태학. 거의 모든 생명과학이 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배울 때 목차에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1단원이 분자와 세포 있어요. 근데 2단원에 보니까 기본편에 2단원 보니까 유전학 있어요. 근데 3단원이 없고 바로 동물생리학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건 심화편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왜 심화편에 집어넣는가?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거 설명이 되거든요. 이 뒤에 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거 설명이 되는데 이걸 여기서 진화생물학 순서대로 한다. 진화생물학을 같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심화편으로 집어넣고 동물생리학하고 생태학 요거는 이제 기본편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 보니까 기본편에도 있는데 심화편 보니까 그 옆에 이제 심화편 보니까 또 분자와 세포도 심화편에 또 있어요. 1단원이 기본편에도 있는데 또 심화편에도 있고 왜 그런가 그러면 이 뒤에 걸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세포 내용은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심화편으로.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세포 내용. 또 유전도 진화를 알아야 유전을 풀 수 있는 거 여기다 따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 뒤에 걸 알아야만 되는 건 중복해서 같은 1단원이라도 기본편에도 있고 심화편에도 있고 기본편, 심화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인가? 1, 2, 5, 7 막 1, 2, 3, 4, 5, 5, 6은 없고 6 막 이렇게 돼 있고 순서가 이렇게 목차를 딱 보면 순서가 뒤죽박죽이하고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년 전에 편집하는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거를 1, 2, 5 했는데 이거 5탄 났구나 3 해갖고 3으로 바꾼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왜 갑자기 5단원인데 3단원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1, 2 아니 다음엔 3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편집을 막 멋대로 한번 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그 편집하는 선생님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순서로 돼 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참 수업 내용은 8월 달하고 9월 달 2달 동안은 기본편 설명하고
10월, 11월 달 2달 동안은 심화편. 아까 우리 실강 듣는 선생님한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으로 듣는 선생님들 모르니까 언제 이거 진도 끝나나 걱정할까봐 8, 9월이 기본편이고 10월, 11월이 심화편에서 종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종강하는 걸로 알고 이 정도에서 이제 OT를 마치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17쪽에 원자의 구조와 화학결합, 원자의 구조, 화학결합. 우리가 원자는 어떤 걸 원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 세포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단백질도 있고, 우리 몸의 세포는 지질도 있고, 또 탄수화물도 있고, 화물도 있고, 핵산도 있고, 이런 등등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 단백질은 또 뭘로 되어 있는가?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아미노산은 뭘로 되어 있는가? 아미노산을 구성하는 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더 추가로 하면 황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는 세포가 아니고 더 다른 단위 요거죠. 탄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질 수 있어. 아미노산은 탄소, 수소, 산소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 탄소는 뭘로 쪼개지는가?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그렇죠.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자고 이제 이런 것들은 분자나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은 분자 또는 화합물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원자라고 한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잘라줄 수 없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를 원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원자, 제일 처음에 날개에 보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이것을 원자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쭉 가서 이제 세포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원자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면 원자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는가? 원자핵이 있죠.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그럼 원자핵에는 어떤 것들로 되어 있는가? 그러면 양성자도 있어요. 플러스는 양성자도 있고, 또 중성자도 있죠. 중성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또 전자. 근데 전자는 원자핵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원자핵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뱅뱅 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전자. 그래서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중성자 이 핵 주변을 뭐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 요 두 가지가 원자의 질량이라 그래서 이것을 원자의 질량, 원자량 또는 질량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자는 왜 계산 안 하는가? 무게에 왜 전자는 무게 안 들어오는가? 그러면 너무너무 가벼워서, 너무너무 가볍게 구름처럼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볍게 구름처럼 둥둥둥둥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게에 안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더 쉬우냐면, 여러분들이 몸무게 달라고 저울 위에 올라가서 저울 위에서 몸무게 달는데 파리가 왱 하다가 한 마리 앉았어. 그렇다고 내 몸무게 더 나가는 거 아니거든. 파리나 마찬가지예요.
10마리, 100마리 앉아도 몸무게 안 나가. 그래서 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고 그걸 합해서 원자량 질량수라고 한다. 근데 이 원자는 여기 보니까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자가 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가 넘거든. 그럼 100개가 넘는 원자를 그냥 놔두면 그냥 원자들이 다 이 양성자수나 중성자수가 다 다른가 그러면 다 달라요. 원자마다. 그래서 원자마다 양성자를 1개 가지고 있는 원자, 2개 가지고 있는 거, 3개 가지고 있는 거, 50개 가지고 있는 거, 100개 가지고 있는 거 다 달라. 그래서 원자를 그냥 늘어놓으면 우리가 정의가 안 돼요. 헷갈려요. 그래서 원자도 번호를 매겨줘야 되겠다 해서 이 양성자 수 가지고 원자에 뭘 매기는가? 번호를 맞춰요. 그래서 양성자 수가 하나인 놈은 1번, 2개인 놈은 2번, 3개인 놈은 3번.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 번호를 부여받잖아요. 30명 있는 반이다 그러면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가 쭉 있잖아. 그래서 그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양성자 수 갖고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뭐의 수를 나타내는가? 양성자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양성자 수를 나타낸다? 근데 양성자가 플러스가 10개 있으면 마이너스도 반드시 10개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항상 같아요. 그럼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 또는 원자 번호를 무슨 수로 하든가 전자 수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성자 수 또는 전자 수로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로 번호를 매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자 수는 번호 안 매기나? 중성자 수가 아니고 요거하고 요것만 똑같아. 그러면 플러스 10개면 마이너스도 10개야. 그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러면 제로, 중성이죠.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을 나타내는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같으므로 전자수가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같으므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을 나타내는가? 중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죠. 양성자수 플러스 전자수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원자예요. 그래서 원자는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자라고 한다 정도 해놓고 우리 한번 쭉 읽어가면서 나갑시다. 제일 먼저 1번에 원자의 구조에서 1번 원자핵. 원자핵은 마이너스 띠는 양성자, 마이너스를 띠는 양성자, 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그게 바로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 그리고 2번에 전자. 전자는 그 줄 중간에 마이너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3번에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가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하고 그 밑에 있는 거하고 일치하니까 그 밑에 네모 안에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원자 입자는 뭔가? 그러면 아원자 입자. 아란 말은 한 칸 아래를 아라고 표시를 해요. 우리 이제 쭉 공부하면서 아자 들어갈 때가 조금씩 있어. 그건 한 칸 아래구나, 한 단계 아래구나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HNO3 하면 무슨 산인가? 질산이에요. 근데 HNO2 하면 얘보다 하나 산소가 적어. 그래서 질산, 그렇죠. 질산보다 산소 하나 적다. 그래서 아질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 아래는 아자를 붙인다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말 알아듣기가 훨씬 쉽죠. H2SO4 황산. 그런데 H2SO3 그러면 하나 적으니까 무슨 황산인가? 아황산 하면 돼요. 그래서 아자만 들어가면 한 칸 미치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아원자 하면 금방 알죠. 원자보다 한 칸 아래.
그럼 이게 원자잖아요. 원자. 원자보다 한 칸 아래니까 얘네들이 한 칸 아래에 되지. 그러니까 아원자 입자는 뭐가 아원자 입자인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아원자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보다 한 칸 아래이니까. 한 단계 아래. 예, 그래서 원자 입자 하면 끝에 가로 안에 중성자, 양성자, 전자. 중성자, 양성자, 전자를 아원자 입자라고 한다. 그리고 2번에 원자의 크기와 질량에서 이 동그라미 2번에 질량수. 질량수는 다른 말로 원자량,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질량수는 다른 말로 원자량이라고 해서 뭐하고 뭘 합해서 질량수라고 하는가? 양성자수와 전자수를 중성자수를 합해서 원자의 질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뭐 질량수, 원자량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C는 탄소죠. 탄소는 6, 12 이렇게 써놓고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써놓고 양성자수는 몇 개냐, 전자수는 몇 개냐, 중성자수는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걸 볼 줄만 알면 되지. 그럼 여기 6이라고 써놓은 게 뭔가? 그러면 6이라고 써놓은 거 요 놈이 바로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니까 뭐의 수가 되는가? 그렇죠. 양성자 수 이꼴 무슨 수가 되는가? 전자수. 원자 번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수 몇 개냐? 6개. 이것만 보고, 요거 말고 요것만 보고 양성자 수 몇 개냐? 6개. 전자수 몇 개냐? 6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건 뭔가 12는 요거는 원자량이에요. 원자량. 원자량이니까 뭐하고 뭘 합한 게 원자량인가? 그러면 원자량은 뭐하고 뭘 합하는 건가?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합하는 거죠. 그러면 원자량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그러면 원자량이 12라고 써 있으니까 양성자수 6개. 요거 6이죠. 그럼 나머지 12에서 6 빼니까 6이 바로 중성자수가 된다. 그래서 중성자도 6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C, 6, 12 이것만 보고 양성자수 몇 개냐? 6개. 원자 번호가 똑같으니까 중성자수 몇 개냐? 전자수 몇 개냐? 그럼 똑같으죠.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똑같으니까 6. 그러면 중성자수 몇 개냐? 그러면 12에서 6 빼면 6이 중성자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네, C, 6, 12 해놓은 거는 원자 번호, 6은 원자 번호,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중성원자의 전자수. 그 중성원자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12는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를 질량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원자번호 표시 방법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탄소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한번 쭉 보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나트륨이죠. 수소, 탄소, 질소, 산소, 나트륨 5개는 요거를 외워야 돼요. 5개 정도는 요거하고 요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수소는 어떻게 쓰는가 그러면 1 이렇게 써요. 그래서 수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 이렇게 18페이지에 18페이지에 제일 위에 수소 옆에다가 1 써놓고, 그 다음에 탄소는 6, 12 이렇게 써놓고, 탄소는 6, 12라고 써놓고, 탄소라고 써있죠? 수소, 탄소, 그러니까 여기 수소, 탄소 옆에, 이거는 질소 옆에다가 7, 14. 이거는 산소 8, 16. 이거는 나트륨.
11, 23. 이렇게 써놓고, 요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지금 막, 저거 외워야 되나? 어떻게 외워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수업 다 들으면 다 외워져요. 내가 계속 나올 때마다 5는 8, 16 계속 쓰니까 여러분들이 쭉 수업 듣다 보면 외워지니까.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문제 나올 때는 이걸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문제로 나와요. 원자번호,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그래서 요것만 가르쳐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고, 그러니까 요걸 보고서 이런 것을 다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우선 원자번호는 뭐가 원자번호라고 했는가? 원자번호는 요걸 원자번호라고 얘기를 했죠. 그 원자번호는 1번이죠. 그 원자번호가 1번이니까 모의 수도 똑같은가? 양성자수가 한 개니까 원자번호 1번을 매긴 거죠. 그럼 양성자수와 모의 수가 똑같은가? 전자수가 똑같죠. 그래서 이게 원자 번호이면서 양성자수이면서 이게 전자수가 된다. 그럼 질량수는 뭐가 질량수인가? 이게 질량수겠죠. 질량수는 얼마가 질량수인가? 1이 질량수거든요. 그럼 중성자수는 몇 개냐? 그러면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게 원자의 질량이라고 해서 원자핵이잖아요. 원자핵. 저쪽에 잠깐 가서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원자핵이고 이게 원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거죠. 전자는 원자의 질량에 들어가지 않는다. 너무 작아서, 가벼워서. 그래서 이게 원자핵이기 때문에 이게 원자핵이니까 양성자수, 중성자수는 몇 개가 되는가? 제로. 그래야 질량수가 1 나오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안 보고 쭉 쓸 수 있어요. 탄소 6번이니까 원자번호 6번이다. 왜 6번을 매겨줬는가? 양성자수가 6개니까. 근데 양성자수와 모의 수가 똑같은가? 전자수가 똑같구나. 그럼 질량수는 얼마라고 되어 있는가? 12라고 되어 있구나. 그럼 이게 12가 질량수다. 그러면 원자핵은 얼마가 되는가? 12. 그러면 이게 6이니까 중성자수도 몇 개가 되는가? 6개.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하고. 그럼 질소는 7번이구나. 7번. 왜 7번인가? 그러면 양성자수가 7개 있으니까 7번을 매겼죠. 그럼 양성자수 7개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똑같다가 되죠. 그리고 질량수는 얼마라고 했는가? 14. 그러면 중성자수는 이게 합해서 14가 되는 거니까 중성자수도 얼마인가?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는 8번이야, 8번. 8번, 원자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수도 몇 개가 되는가? 8개가 되고, 양성자수 8개니까 당연히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다. 8개. 그리고 저 위에 산소 16번이니까 질량수가 16이구나. 그러면 질량수는 여기 앞에 질량수니까 8이구나 하는 걸 16에서 8 빼니까 8인 걸 알 수 있죠. 가만히 보니까 수소만 양성자수이고 중성자수 제로고 나머지는 다 똑같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트륨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나트륨까지 뭐 숫자 안 외워도 되긴 되는데 이건 반드시 100% 외워야 되고 나트륨까지는 순서 안 외워도 되긴 되는데 이게 다 같은가? 그래서 궁금해할까 봐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트륨 얼마인가? 11번. 11번이니까 양성자수도 11개가 있다는 얘기죠. 양성자 11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있는가? 11개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질량수는 얼마인가? 23이 질량수예요. 그럼 23이 질량수인데 이게 원자핵이잖아요. 근데 23인데 양성자수가 11개니까 중성자가 몇 개라는 소리가 12개구나. 그래서 꼭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같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찾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서 도미원소. 탄소는 6번 12가 되죠. 60인데
그럼 6이고 10이라는 소리는 탄소는 양성자 수 몇 개라는 소린가? 6개. 그리고 전자 수도 몇 개인가? 6개. 양성자 수 6개, 전자 수도 6개. 그럼 중성자 수는 몇 개가 되는가? 10이니까 6에서 12에서 6 빼니까 6 남았죠. 이게 바로 C 탄소 원소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다른 게 있어요.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달라질 수 있는가? 그러면 양성자 수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내가 15번이야. 15번인데 1번부터 이제 30명이라고 해서 30번까지 있는데 내가 15번이야. 15번인데 12번짜리가 전학 갔어. 12번이 전학 갔다고 한 칸 땡겨지나? 안 땡겨지죠. 아니 12번이 전학 갔다고 해서 내가 15번인데 14번으로 되면 담임선생님 정신없고 모든 선생님이 다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수석부터 다 뒤집어야 되고. 그냥 12번이 공석이 되고 나는 그대로 15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원자 번호는 바뀔 수가 없어요. 번호니까 번호.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으니까 6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요거의 수가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수는 물론 전자수는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항상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가? 여기는 얼마 써야 돼요? 그렇죠. 6 써야 되죠. 이거. 근데 여기 얼마 써야 돼요? 14. 그렇죠. 요거는 14를 써야 돼. 그럼 요 8이잖아요. 14 이렇게 쓰니까 그럼 6, 14, 8. 그럼 얘하고 얘는 원자번호는 똑같아. 원자번호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중성자 수가 달라요. 그럼 얘는 불안정하지.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양성자 여섯 개 있고 중성자가 6개 있고 해서 12가 되고 전자가 6개 돌고 있어야지 정상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탄소가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가 8개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하니까 계속 2개를 튕겨내려고 그래요. 2개를 튕겨내서 이걸로 가고 싶어 해. 그래서 2개를 막 튕겨내면서 이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얘가 만약에 방사능을 띠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위원소는 뭘 동위원소라고 하는가? 원자 번호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뭐가 다른가? 원자량이 다른 것. 이것을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위원소. 그래서 얘랑은 서로 동위원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원소라는 말이 또 나왔네. 뭔가? 그러면 얘 보고는 탄소고, 얘 보고는 그냥 원자라고 해요. 원자. 또는 원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원자. 근데 얘하고 얘는 둘이니까 그냥 얘하고 얘는 원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태여 원자하고 원소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수업하다 보면 내가 원자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떨 땐 원소라고도 얘기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선 원자하고 원소하고 차이점이 뭔가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는 시간 문제 절대로 안 나오지. 구별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얘 하나 보고는 그냥 원자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2개니까. 그래서 얘는 원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랑은 동위원자라는 말은 안 써요. 둘이니까. 동위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소. 그래서 얘는 그냥 원자라고 해도 되고 원소라고 해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그냥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위원소. 그래서 탄소의 동위원소는 C14짜리가 동위원소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위원소 한번 쭉 보면, 동위원소의 제일 첫 번째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수가 다른 원소, 그걸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리고 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는 불안정하여 방사성 붕괴를 일으킨다. 그래서 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능이 방출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 그래서 그 쉽게 추적 가능하다는 소리가 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PET라는 게 있죠. 양전자 단층 촬영법. 그럼 양전자 단층 촬영법은 뭘 쓰는 건가 하면 바로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이 이건 포도당 분자식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이제 내가 계속 자주 쓰니까 저절로 외워져요. C16, 12, 산소 6개인데 보통은 C가 얼마가 되는가? 12죠. 12인데 요거를 얼마짜리 집어넣는가? 14짜리 집어넣어도 되는데 11, 이제 실제로 쓸 때 11짜리 써요. 14짜리 써도 돼요. 근데 11짜리, 실제로 병원에서는 11짜리 써요. 탄소 11개짜리. 요 동위원소를 써서 이 사람한테 포도당, 이걸 유사 포도당이라 그래요. 포도당하고 비슷한 놈. 유사 포도당을 해서 이 사람한테 집어넣어요. 요건 다시 우리 뒤에서, 요 중간쯤에 나와요. PET.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아, 그게 PET구나 정도 알면 돼요. 이 사람한테 유사 포도당을 주입을 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포도당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러면 온몸에 쭉 포도당 갖고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 에너지 갖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주사도 하고 밥을 먹으면 녹말이 몇 당의 포도당,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소화돼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사하면 어디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겠는가? 머리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겠지.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머리에서 포도당 계속 쓸 거 아니에요. 머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한테 이걸 주사했더니 이자에 가서 이게 집중되어 있다. 이자, 다른 말로 췌장. 췌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암세포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췌장암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이용하는 게 무슨 원소를 이용하는가? 이런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거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그 동위원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뭐가 이상이 있으니까 집중되어 있겠죠. 왜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 온몸에 거의 평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한테 주사를 했더니 이자에 집중되어 있구나.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 이거 바로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와서 아까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추적자로 사용된다 그 줄 끝에 그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지만 지금 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나중에 하나만 갖고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줄만 쳐놓고 외우진 않아도 돼요. C는 14가 동위원소고 P는 32가 동위원소고 S는 35가 동위원소예요. 근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심화해서 배워요. 쭉 배워 나갈 거니까 그때 쭉 배우다 보면 P32만 갖고도 이제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 갖고 설명하는데 그것만 갖고도 1시간 설명해요. P32만 갖고. 그래서 1시간 설명 들으면 P32는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외워지니까 지금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날개 PET. PET는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라고 해서 그 밑에는 뭐 줄 쓸 필요 없고 그냥 쭉 읽어만 보면 동위원소로 표시한 포도당 유사 물질, 그래서 포도당 유사 물질을 혈관에 주입하면 암수세포와 같이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부위에 가장 많이 모여든다. 그러면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양전자 단층 촬영법이라고 한다. 그것도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그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원자와 원소, 그것도 줄 필요 없어요. 원자와 원소 문제 나올 리가 없으니까. 원자는 아톰이라고 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그 원소는 엘레멘트라고 해서 같은 종류의 원자들, 같은 종류의 원자들을 원소라고 한다 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딱 보면 원자라고 해도 되고 원소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같은 종류의 원자들을 모아놓으면 원소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구별할 필요 없어요. 원자, 원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설명했는가? 원자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원자 말고 이온은 뭐가 있는가? 이온.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번에 이온. NA 11번이에요. 11번인데 이 이온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요. 전자가 제일 먼저 이쪽에 가면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서 그게 원자의 질량이고 전자는 구름 떠돌듯이 둥둥둥둥 떠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떠돌아다니는데 이 떠돌아다니는 구름의 층도 있어요. 한 층, 두 층, 세 층, 층이 다 겹겹이 있어요. 겹겹이. 그래서 제일 먼저 원자핵이 있고 그 바깥쪽에 누가 돌고 있는가? 전자가 도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만 돌 수 있는가? 2개밖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3개는 못 들어가요. 1개 아니면 2개. 그러니까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예요. 그 다음 구름층에는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8개. 그 다음 구름층에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8개예요. 8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 층에 2개, 그다음에 8개. 그래서 제일 바깥쪽 층에 전자는 8개가 들어가야 이 원자가 안정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옥텟 규칙.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는 말은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8개가 있어야 안정하다는 게 옥텟 규칙이에요. 옥텟이라는 말이 옥타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8이라는 뜻이래요. 옥타가. 그래서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가 돼야 된다. 그걸 옥텟 규칙. 그래서 2개가 되거나 8개가 되거나 또는 어떻게 해도 되나 없어도 된다. 전자가 없어도. 그래서 없거나 2개거나 8개일 때 안정한데 옥텟 규칙은 8개일 때가 안정하다. 그건 옥텟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거 먼저 줄쳐놓고 가면 1번의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의 세 번째 줄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8개가 되려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전자가 8개가 되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옆에 날개에 보니까 원자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없거나 2개, 그리고 그 밑에 8개를 가져서 안정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없거나 2개, 8개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옥텟 규칙은 제일 마지막에 전자가 8개가 되어야 안정하다는 게 옥텟 규칙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옥텟이라는 말이 아까 그리스어로 옥타라는 8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8개가 안정하다는 뜻인데 0개가 돼도 안정하다. 2개가 돼도 안정하다. 8개가 돼도 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옥텟 규칙 자체는 8개를 얘기하는 거지만 없거나 2개거나 8개거나 그렇게 안정하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한번 봅시다. 플러스가 11이니까 전자도 마이너스도 요게 11개니까 요것도 몇 개가 돼야 되는가? 11개. 이제 중상자는 뭐 신경 쓰지 않고 양성자와 전자만 한번 따지면 그러면 이 11개가 돼야 돼요. 근데 제일 안쪽엔 몇 개밖에 못 들어가는가? 2개. 2개가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자 껍질.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는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이제 10개죠. 몇 개 더 있어야 되는가? 하나. 그래서 하나가 여기 돌고 있어요. 그럼 요 놈은 지금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 없거나 2개거나 8개가 돼야 안정한데 제일 끝에가 하나야.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얘를 8개를 채우고 싶어. 그럼 8개를 채우려면 7개를 데려오거나 1개를 버리거나
이런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 한 개 버리는 게 뭐 당연한 거죠. 한 개 버리죠. 그래서 얘는 계속 불안하니까 불안정하니까 한 개를 뭐 하고 싶어 하는가? 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개를 버려요.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는 11개. 네, 마이너스는 몇 개가 되는가? 10개가 되지. 그래서 요거는 나트륨 원자라고 해요. 그럼 한 개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얘는 나트륨이 뭐가 하나 남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남는 건 12, 이거랑 이거 10개잖아요. 그럼 뭐가 하나 남는가? 플러스가 하나 남지.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 남는다. 그래서 플러스 하나 남는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거는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NA는 절대로 보통 쓸 때 이런 모양을 안 써요. 항상 뭐 쓰는가? 이렇게 쓰죠. 왜 얘 붙어 있어? 전자 하나 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전자 하나 버리고 그냥 8개로, 제일 끝에 8개 맞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쓸 때 항상 뒤에 요걸 붙여놔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뭐, 그때 뒤에서도 설명을 계속 하긴 하지만, 제일 나트륨,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255쪽에 아무 데나 탁 피면 이런 나트륨 같은 거 계속 나와요. 255쪽에 보면, 나트륨에는 꼭 요거 붙어 있죠. 꼭 요거 붙어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왜 기분 나쁘게 요거 붙여놨나? 그럼 지가 안정하고 싶어서. 전자 하나 버리고 다니는 놈이에요. 버리고 다니는 게 내가 편안하거든. 8개 맞춰서. 그래서 항상 나트륨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놈이가, 뭐가 하나 남는 놈이에요. 플러스가 하나 남아. 그럼 어떻게 된 놈이가 전자 하나 버린 놈이에요. 전자 하나 버려서 플러스가 하나 남는 놈이란 뜻이에요. 나트륨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는 8번이죠. 8번. 그러면 원자 핵이 양성자 8개 있어. 그럼 전자도 몇 개 있는가? 8개. 그럼 전자 8개를 맞춰보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맞아요? 네. 플러스가 8개니까 마이너스도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이잖아요. 8개. 그러면 얘는 지금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얘는 왜 불안정한가? 그러면 8개 맞춰야 되거든. 8개 맞춰야 되니까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니까 이게 산소 원자인데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러면 다른 데서 6개를 버리는 것보다 몇 개를 데려오는 게 좋은가? 2개를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는 놈 2개를 데려다가 맞추고 싶어요. 얘는 하나 버렸지. 전자 하나 버려서 이렇게 맞췄죠. 근데 얘는 이것도 똑같은 색깔로 보실까? 버렸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2개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2개를 데려오니까 플러스는 몇 개가 되는가? 이건 절대로 안 변한다 그랬어요. 번호는. 누가 전 아까도 그건 내 번호 안 변한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하면 돼요. 누가 전화 간다고 해서 내 번호가 15번이다. 내 번호 절대 안 변해. 이건 절대 안 변하는데 마이너스가 몇 개가 됐는가? 그렇죠. 8개였었는데 2개 다른 데서 데려왔으니까 10개가 된 거야. 10개.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쓰는가?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2개의 마이너스가 남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요? 산소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제일 바깥쪽을 몇 개를 맞춰주는가? 8개를 맞춰주려는 것. 그걸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없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8개 있어도 되고 그게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이온이라고 하는가? 플러스가 하나 남으니까 플러스가 남는 이온이라고 해서 무슨 이온인가? 양이온이고 이건 무슨 이온인가? 네,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양이온은 전자를 받은 거예요, 잃은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내가 플러스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내가 플러스 양이온, 마이너스를 버렸으니까 내가 플러스야. 근데 음이온은 전자를 데려왔으니까 내가 마이너스야. 전자를 데려왔으니까 내가 마이너스를 데려왔으니까 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원자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항상 어때요? 양성자수, 전자수 항상 같으죠. 원자는. 그런데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양성자수, 전자수 달라.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잃거나 얻어서 달라진 거죠. 이런 건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서 원자번호는 양성자수 이꼴 전자수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온은 안 되잖아. 이온은 안 돼요. 원자만 돼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그냥 전자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쓰는가? 중성원자의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이온의 전자수 하면 안 되지. 중성원자의 전자수. 그래서 다시 앞에 가서 17쪽에 요거 제일 밑에 요거 써놓은데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요 앞에 무슨 원자라고 써 있어요? 중성원자의 전자수, 이온이 아니란 소리예요. 중성원자의 전자수지 이온의 전자수는 아니라. 그래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항상 같은 거는 뭐일 때 같은 건가? 중성원자일 때 같은 거지 이온일 때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원자건 이온이건 동위원소건 뭐든지 뭐에는 절대로 안 변하는가? 양성자수, 원자 번호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죠. 번호는 안 변해. 양성자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머지 중성자수가 달라지면 뭐라고 하는가? 중성자수가 다르면 동위원소. 그렇죠.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르면 동위원소. 전자가 다르면 뭐라고 하는가?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수가 다르면 동위원소, 전자가 다르면 이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온. 전자가 다르면 이제 중성원자가 안 되잖아. 전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건 이온, 양이온, 음이온. 그래서 이온을 한번 보면 이온의 다시 18쪽에 가서 2번에 이온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 18쪽 2번 중간에 이온 하면 전자의 이동에 의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 가진 마이너스 전하의 양에 차이가 생겨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 그걸 이온이라고 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양이온 하면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 금속 원소는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 하고서 그 밑에 양전하를 띠게 된 입자.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전하죠. 다음에 3번에 음이온.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 하고 그 밑에 줄에 음전하를 띄게 된 입자. 그럼 이제 양이온 받고 음이온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고서 좀 쉬었다 합시다. 요거는 1번. 여기도 얼마인가? 1번. 그래서 수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양성자 몇 개인가? 1개. 양성자 1개. 중성자는 없죠. 여기 가면 1이니까 양성자 1개. 그럼 전자도 1개. 그럼 중성자는 없는 거지. 이것도 1번이니까. 그래서 1번이니까 1이니까 중성자는 없어. 전자는 몇 개인가? 그렇죠. 전자는 한 개. 그래서 양성자 1개, 전자 1개, 중성자는 없고 이렇게 수소예요. 그럼 얘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지. 안정하려면 없거나 2개이거나 8개가 돼야 안정한데 얘는 지금 1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정하고 싶으면 없거나 2개이거나를 만들면 되는데 없으려면 1개를 뭐 해야 되는가? 버려야 되고 2개 만들려면 1개를 얻어와야 되죠.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얘가? 버리고 싶을까요? 얻어오고 싶을까요? 내가 지금 10원 가지고 있어. 10원 가지고 있는데 2개 맞춘다고 어디서 10원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10원짜리 구하러 다니는 게 나아요? 1개니까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하나인 거 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얘는 버리고 싶어 해요. 이거를. 그래서 얻거나 해서 안정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가 전자 1개를 버렸어요. 버리니까 어떻게 됐나? 그러면 플러스는 1개. 중성자 수 없고 없다 해서 그죠? 또 전자는 1개 버렸으니까 없어졌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면 이거는 수소 원자인데 안정될 땐 H 하고서 여기다 뭐 붙여야 돼요? 그렇죠. 플러스 하나 남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소 원자고 이건 수소 뭐라고 하는가?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이온인가? 양이온이죠. 그런데 이 수소 이온을 보니까 양성자 수 몇 개? 1개. 중성자 0. 전자 0. 그럼 오직 얘는 뭐만 있는 놈이에요? 양성자만 있는 놈이죠. 그래서 수소 이온을 우린 뭐라고 하는가? 양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양성자 나오면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는 얘만 양성자야, 양성자. 그래서 양성자 하면 수소이온은 양성자다, 이 놈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은 양성자이다. 그래서 그것만, 수소이온만 예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 이꼴 양성자라고 한다. 이 꼴이에요. 양성자. 그래서 요거 옆에 날개에다가 몇 페이지 날개냐면 19쪽 위에 날개에다가 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조금 쉬었다가 해 나갑시다.